사르락. 마른 낙엽이 돛돌 위를 구르는 소리보다 더 은밀하고 고양이의 발걸음보다 더 가벼운 움직임이었다. 달구의 거친 손가락 끝이 마침내 백자 항아리의 매끄러운 표면에 닿았다. 차가운 유약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자 등줄기를 타고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달구는 어둠 속에서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항아리의 곡선을 훑어내렸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이 항아리의 어깨에 내려앉아 신비로운 은백색의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다. 조선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도공이 혼을 갈아 넣어 빚어낸 부르는 게 값이라는 순백자 다랑알이었다. 이것 하나면 굶주린 동생들의 입에 기름진 쌀밥을 물릴 수 있었고 지긋지긋한 판자촌 생활을 청산하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었다. 이제 내 것이다. 달구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지는 찰나였다. 그 손 떼거라. 천둥벼락보다 더 무겁고 한겨울 서릿발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가 정막을 찢었다. 달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 바닥을 뚫고 들어갈 것만 같았다.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려던 달구는 자신의 목덜미에 닿는 서늘한 기운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어느새 등잔불이 환하게 밝혀졌고 방 안의 어둠이 물러간 자리에는 서슬퍼런 눈빛을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한양 바닥에서 대쪽 영감이라 불리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전 2조 판서 조정함 대감이었다. 그는 잠들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꼿꼿한 자세로 서한슈안 앞에 앉아 맹자 멍즈를 읽고 있던 조대감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마치 귀찮은 파리 한 마리를 쫓으려는 듯 무심하게 말을 이었다. 달빛이 아무리 곱다 한들 쥐새끼가 춤을 추기에는 너무 밝지 않더냐. 달구는 낭패였다. 아니, 낭패를 넘어 죽음의 문턱에 한 발짝 들어선 셈이었다. 조대감의 성정으로 보아 당장이라도 여봐라 하고 하인들을 불러 멍석마리를 시키거나 관아에 넘겨 곤장을 치게 할 것이 분명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보통의 좀도둑이라면 이 상황에서 넙죽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빌거나 냅다 문을 박차고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달구는 달랐다. 그는 한양 바닥을 주름잡는 말재주꾼이자 훔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괴짜 도둑이었다. 도망치기엔 이미 늦었고 빈다고 해서 통할 상대가 아니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갔으면 정신을 차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호랑이 콧수염이라도 뽑아야 산다. 달구는 짧은 순간 수만 가지의 수를 머릿속에서 굴렸다. 그리고 결단을 내린 듯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백자 항아리가 들려 있었다. 자칫하면 깨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달구는 마치 자신의 안방에서 보물을 감상하듯 항아리를 소중히 받쳐들고 조대감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조대감은 눈썹을 꿈틀했다. 감히 도둑 주제에 주인과 눈을 마주치다니. 그 오만 방자함에 기가 찰 노릇이었다. 조대감이 막 입을 열어 호통을 치려던 순간 달구가 선수 센쇼를 쳤다. 대감부를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이 귀한 백자가 눈이 부셔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예술을 논하는 고고한 선비가 무식한 촌부에게 훈수를 두는 듯한 점잖고도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어조였다. 조대감은 예상치 못한 뚱딴지 같은 소리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도둑이 잡히자마자 항아리의 안위를 걱정하다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상황이란 말인가. 허! 이놈 보게 내 놈이 지금 제정신이냐. 내 당장 하인들을 불러 내 놈의 다몽둥이를 분질러. 쉿! 달구가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대감의 말을 끊었다. 그 태도가 어찌나 자연스럽고 당당한지 천하의 조대감조차 순간적으로 움찔하여 입을 다물고 말았다. 대감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바깥의 하인들이 깨어나 우르르 몰려오면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의 정취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달구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이처럼 고귀한 다랑아리는 속세의 소란스러움을 가장 싫어하는 법입니다. 대감께서는 천하의 문장가라 들었는데 어찌 기물치우의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하고 그리 큰 소리를 내십니까? 조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도둑놈이 남의 집 안방에서 주인을 가르치려 들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이 맹랑한 놈의 궤변이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조대감은 들고 있던 책을 탁 내려놓으며 매서운 눈초리로 달구를 쏘아보았다. 재주가 비상한 놈이로고 주둥이 하나는 청산유수구나. 그래 내 놈 말대로 내 잠시 하인들을 부르는 것은 미루어 주마. 허나 내 놈이 이하밤에 남의 담장을 넘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 놈은 대체 누구냐? 단순한 좀도둑은 아닌 듯한데. 달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다. 첫 번째 고비는 넘긴 셈이었다.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당장 끌려나가 매질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는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서탁 한쪽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해진 갓을 짐짓 점잖게 고쳐쓰고 흙투성이인 도포자락을 털어내며 정중하게 의비을 했다. 소인은 성은 달이요 이름은 구라 하옵니다. 사람들은 저를 달구라 부르지요. 달구 천한 이름이로구나. 그래 달구야. 내 놈이 내 서재에 들어온 연유가 무엇이냐. 저 항아리를 훔쳐 달아나 술값이나 마련하려던 것이 아니더냐. 조대감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달구는 씩 웃었다. 누런이가 드러났지만 그 미소에는 비굴함 대신 기이한 여유가 넘쳐 흘렀다. 대감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제가 비록 남의 담장을 넘는 미천한 신세이나 겨우 술값 몇 푼 때문에 이토록 위험한 호랑이 굴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이냐? 달구는 서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천 권의 서책들, 은은한 묵향, 그리고 고고한 학의 자태처럼 앉아있는 조대감.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탄식을 내뱉었다. 소인은 훔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뭐라? 내 눈앞에서 항아리를 들고 있었으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냐? 아닙니다. 항아리는 그저 핑계일 뿐이지요. 달구는 번뜩이는 눈으로 조대감을 직시했다. 소인이 진정 훔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대감의 그 깐깐한 지혜였습니다. 지혜,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길 남산골 조대감 댁 문지방은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좁고 대감의 학식은 태산보다 높다 하더군요. 헌데 소인이 직접 와서 보니 대감께서는 밤새 책을 읽으시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계신 듯하여 그것을 깨우쳐 드리고자 목숨을 걸고 들어온 것입니다. 조대감은 허하고 기막힌 신음소리를 냈다. 도둑이 들어와서는 훈계도 모자라 이제는 깨우침을 주겠다고. 이것은 만용인가 아니면 미친 것인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대감의 가슴속에서는 불쾌감과 동시에 기묘한 호기심이 일기 시작했다. 평생을 책 속에 파묻혀 예스맨들만 상대하던 그에게 이토록 무례하고 당돌하게 그러면서도 묘하게 논리적인 도발을 해오는 자는 처음이었다. 재미있구나. 내 놈이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 혓바닥을 놀리는 모양인데 어디 한번 드러나보자.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단 말이냐. 만약 네 말이 이치에 닿지 않는다면 내 너를 관아에 넘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내 놈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조대감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것은 시험이었다. 달구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였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혀가 뽑히고 목이 달아날 판이었다. 하지만 달구의 눈동자는 두려움보다는 흥분으로 반짝였다. 그는 타고난 이야기꾼이었고 판이 커질수록 피가 끓어오르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대감 혹시 군자고궁, 쥔즈국쿵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지킨다 하였지요. 천자문 때는 학동도 아는 말이다. 헌데 그렇다면 대감께서는 스스로를 군자라 여기십니까? 내 평생 부끄러움 없이 살려 노력했다. 그렇다면 저 항아리는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달구는 손가락으로 백자 항아리를 가리켰다. 저 항아리 하나의 값이면 대문 밖 가난한 백성 10명이 1년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곤궁함을 지키셔야 할 군자의 방에 어찌 저토록 사치스럽고 탐욕스러운 물건이 떡하니 버티고 있단 말입니까? 저것은 대감의 청빈한 학식과 어울리지 않는 마치 갓쓰고 똥지개를 진 듯한 꼴불견이 아니옵니까?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그것은 조대감의 아픈 구석을 정확히 찌르는 일침이었다. 조대감은 평소 청렴결백을 주장했으나 곡가구와 골동품을 수집하는 남모를 취미가 있었다. 그것을 콕 집어 지적하는 도둑의 눈썰미와 배포에 조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네 이놈, 감히 내 취미를 모욕하다니. 모욕이 아닙니다. 충언, 종옌입니다. 달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대감, 저는 오늘 저 항아리를 훔치러 온 것이 아니라 대감의 명예에 묻은 티끌을 닦아드리러 온 것입니다. 저 물건이 이곳에 있음으로 해서
대감의 높은 뜻이 흐려지고 있으니 제가 그것을 가져가 세상에 흩뿌리면 대감은 다시금 청빈한 선비로 추앙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도둑이 아니라 대감의 명예를 지키는 파수꾼인 셈이지요. 조대감은 입을 딱 벌렸다. 궤변이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다. 하나 틀린 말이 없었다. 아니, 논리적으로는 틀렸으나 감정적으로는 반박하기 힘든 기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조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을 단순히 힘으로 짓눌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로 세상을 논하는 선비로서 말싸움에서 도둑에게 밀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될 터였다. 좋다. 내 놈의 혓바닥이 뱀처럼 능글맞구나. 허나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엄연한 도적질이다. 네가 아무리 미사역으로 포장한들 너는 그저 탐욕에 눈이 먼 범죄자일 뿐이다. 내 말이 틀리냐? 조대감의 반격에 달구는 빙긋 웃었다. 드디어 대감 영감이 미끼를 물었다. 이제 판은 도둑 잡기에서 도덕을 논하는 설전으로 바뀌었다. 달구는 뒷짐을 지고 방 안을 서성거리며 마치 자신의 무대인 양 목소리를 깔았다. 탐욕이라. 대감, 세상에는 두 종류의 도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담장을 넘는 도둑이요. 다른 하나는 나라를 훔치는 도둑입니다. 과연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이제부터 소인이 그 이치를 한번 따져보려 합니다. 밤은 깊어가고 촛불은 흔들렸다. 서재 안의 긴장감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졌다. 깐깐한 선비와 능청스러운 도둑, 두 사람의 기묘한 밤샘 토론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진동하고 있었다.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가 벽에 거대한 괴물의 형상을 만들며 일렁거렸지만 두 남자의 시선은 서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겨누고 있었다. 조대감은 곰방대를 입에 물었으나 불을 붙이는 것을 잊은 채 눈앞에 이 기이한 도둑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나라의 도둑과 담장의 도둑이라니. 일개의 좀도둑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지나치게 거창하고도 발칙한 화두와 터가 아닌가. 조대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억누르며 입을 열었다. 나라의 도둑이라. 내 놈이 지금 탐관오리들을 빗대어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수작을 부리는 모양인데 그따위 얕은 수는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 관아의 곡간을 털든 남의 집 담을 넘든 주인의 허락 없이 물건을 취하는 것은 매한 가지 도적질이다. 내 놈의 논리는 배고픈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며 나는 살기 위해 먹었으니 죄가 없다고 지저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조대감의 반박은 서리발처럼 날카로웠다. 성리학의 대가다운 정론이었다. 그러나 달구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방안을 유유자적 거닐며 서안 위에 놓인 맹자 멍즈책을 손끝으로 톡 건드렸다. 그 불경한 손짓에 조대감의 눈썹이 꿈틀했으나 달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대감께서 읽고 계신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포유비육, 버요페로, 마유비마, 마요페이마, 민유기색, 민요기서, 야유아부 예용화수. 부엌에는 살진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진 말이 있는데 백성들의 얼굴에는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뒹군다는 뜻이지요. 달구가 줄줄 읊어대자 조대감의 입이 떡 벌어졌다. 까막 눈인 줄 알았던 천한 도둑놈의 입에서 맹자의 양해왕편 량회왕편 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튀어나올 줄이야. 달구는 조대감의 놀란 표정을 즐기듯 씩 웃으며 말을 이었다. 맹자께서는 이것을 일러 솔수식인 쉿소스렌, 즉 짐승을 몰아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대감, 저 바깥 세상을 보십시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흙을 파먹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헌데 대감의 이 따뜻한 사랑방에는 값비싼 백자가 넘쳐나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썩어나가 쥐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지요. 백성은 굶어 죽어가는데 위정자가 곳간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 호의호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짐승을 풀어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꼴이 아닙니까? 그러니 묻습니다. 쌀 한 줌이 없어 담장을 넘은 저와 백성의 고열을 빨아 곳간을 채우고도 나누지 않는 자들 중 누가 더 큰 도둑입니까? 이 무엄한 놈. 조대감은 벼락같이 호통을 쳤으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달구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뼈아픈 진실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대감은 평소 조정에서 청렴을 외치며 백성을 위한다 했으나 정작 자신의 집 담장 밖에서 굶어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
쌀독을 열어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의 도덕성은 책 속에만 갇혀 있었고 현실의 그는 안락함에 취해 있었던 것이다. 내 놈이 어깨 너머로 글줄이나 읊을 줄 아는 모양이나 그 해석이 참으로 요사스럽구나. 내가 내 재물을 지키는 것은 국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내가 훔친 것도 아니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고 내 녹봉으로 모은 정당한 재산이다.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 하여 도둑이라 매도하는 것은 억지다. 조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반박했다. 그러나 달구는 잽샘 혀를 차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법파이라. 대감 그 법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힘 있는 양반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까? 하늘의 도다는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곡식을 내는 것은 양반들만 배불리 먹으라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의 만물은 본래 주인이 없는 법, 필요한 자가 쓰는 것이 순리이지요. 저는 오늘 밤 대감에 넘쳐나는 재물 중 극히 일부를 덜어내어 생사의 기로에 선 불쌍한 목숨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도적질이 아니라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활빈 호핀, 이자 대감이 미처 쌓지 못한 덕들 대신 쌓아드리는 대행달싱이 아니겠습니까? 달구의 궤변은 점입가경이었다. 도둑질을 대행이라 포장하다니.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그 말 속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조대감은 혼란스러웠다. 이놈을 당장 끌어내 곤장을 쳐야 마땅하건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맹랑한 놈과의 논쟁에서 지고 싶지 않다는 오기어치가 발동하고 있었다.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무지렁이 도둑에게 논리로 패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활빈이라 대행이라 내 놈의 혓바닥은 과연 새치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는 소진, 과장의 잔기, 저리 가라구나. 좋다. 그렇다면 네 말대로 네가 훔치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도덕라고 치자. 허나 도를 행하는 방법이 어찌 이리 비열하단 말이냐.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다면 떳떳하게 나서서 구제할 것이지. 어찌 야밤에 쥐새끼처럼 숨어들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의라 칭하느냐. 수단이 더러운데 목적이 정당하다 할 수 있느냐? 조대감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수단과 목적의 정당성. 이것은 성리학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조대감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말재주가 좋은 놈이라도 이 논리적 함정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달구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슬픈 눈빛으로 조대감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처연한지 조대감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대감 항산 헝산이 없으면 항심 헝신도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자식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예의와 염치를 따질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열하다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비열합니다. 하지만 저를 이렇게 비열하게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떳떳하게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한 조정의 대신들, 바로 대감 같은 분들이 아닙니까? 제가 낮에 당당하게 대문을 두드리고 배가 고프니 밥 좀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대감께서는 저를 사랑방에 들여 밥상을 차려주셨겠습니까? 아니면 하인들을 시켜 몽둥이질을 하여 내쫓으셨겠습니까? 달구의 질문은 비수처럼 조대감의 심장을 찔렀다. 조대감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지난날 대문 앞을 서성이던 거린들을 재수 없다며 쫓아내라고 호통쳤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소인이 밤손님이 된 것은 낮손님을 반기지 않는 세상 탓입니다. 달구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서안 위에 놓인 백자 항아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듯이. 대감, 제가 훔치려던 것은 이 항아리가 아닙니다. 저는 대감의 무관심을 훔쳐가려 했습니다. 대감이 애지중지하는 이 항아리가 사라지면 대감은 불같이 화를 내고 밤잠을 설치시겠지요. 하지만 담장 밖에서 얼어 죽은 아이의 시체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십니다. 어찌하여 생명 없는 도자기 하나가 살아있는 사람, 목숨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단 말입니까? 제가 이 항아리를 가져가면 적어도 대감께서는 내 항아리 하며 가슴 아파하시겠지요. 저는 그 아픔을 통해 대감께서 백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끼시길 바랐습니다. 달구의 웅변은 절정에 달했다. 그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다. 그는 시대의 모순을 온몸으로 겪어낸 거리의 철학자였다. 조 대감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눈앞에 이 남자는 자신의 가장 아픈 치부 위산의 가면을 벗겨내고 있었다. 조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곰방대를 내려놓았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하인을 불러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는 지금 자신의 서재가 아니라 양심의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이 된 기분이었다. 네, 이놈, 내 놈의 궤변이. 참으로. 조대감은 말을 잇지 못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울려 퍼지는 양심의 북소리가 그를 가로막았다. 달구는 그런 조대감을 보며 승기를 잡았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거만하게 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공손한 태도로, 하지만 덕기를 박는 한마디를 던졌다. 대감, 제가 듣기로 대감께서는 청빈 낙도, 두빈 럭더를 평생의 신조로 삼으셨다 들었습니다. 맑은 가난을 즐기며 도를 행한다. 참으로 고귀한 말씀입니다. 헌데 달구는 시선을 돌려 서재 구석에 화려한 비단 보자기로 쌓여있는 또 다른 서책 뭉치를 바라보았다. 저기 쌓여있는 책들은 혹시 대감께서 직접 저술하신 책들이 아닙니까? 조대감은 흠칫 놀랐다. 그것은 그가 심혈을 기울여 집필 중인 경세유표 깅스위벼의 초고였다. 그렇다면 제가 잠시 저 책들의 내용을 훔쳐보아도 되겠습니까? 대감의 말씀과 글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달구는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가 비단 보자기를 풀었다. 조대감은 안 된다고 소리치려 했으나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영혼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달구의 손이 마침내 조대감의 책을 집어들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대감에게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사각사각, 정적만이 감도는 사랑방. 안달구의 거친 손가락이 조대감의 육필 원고를 넘기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조대감은 마른 침을 삼켰다.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평생의 철학이 담긴 문장들이 저 더러운 도둑놈의 손끝에서 농락당하고 있다는 모욕감, 그리고 혹여나 자신의 위선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불안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달구는 한참 동안 책장을 넘기더니 어느 한 대목에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무릇 목민관, 문민관이라 함은 백성을 자식처럼 여겨야 하니 쌀 한 토를 귀하게 여기고 비단옷 입기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관아의 곡식은 백성의 피옷들의 기름은 백성의 땀이니 이를 탐하는 자는 관복을 입은 도적이요 나라를 좀먹는 쥐새끼와 같다. 달구의 목소리는 낭낭했고 감정이 풍부하게 실려 있었다. 그는 책을 덮고 감탄 어린 표정으로 조대감을 바라보았다. 캬, 명문이옵니다, 대감. 구절구절이 주옥 같아 제 가슴이 다 먹먹해집니다. 관복을 입은 도적이라 참으로 서슬퍼런 일침이 아니옵니까? 조대감은 흠칫했다. 그것은 자신이 탐관오리들을 비판하며 쓴 글이었다. 그는 짐짓 의연한 척하며 턱수염을 쓸어내렸다. 그래, 내 놈 같은 무지렁이가 보기에도 그 뜻이 통하더냐. 그것이 바로 성현의 말씀이자 내가 추구하는 도리다. 이제 알겠느냐? 내가 너 같은 좀도둑과는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요, 알다마다요. 달구는 빙글빙글 웃으며 책을 서한 위에 탁 내려놓았다. 그리고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서늘한 눈빛으로 조대감의 정곡을 찔렀다. 헌데 대감, 이 책에 적힌 관복을 입은 도적이 저기 멀리 관아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이 방 안에도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 대감께서는 비단옷 입기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적으셨지요. 달구는 조 대감이 걸치고 있는 최고급 명주 두루마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헌데 지금 대감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이 무명천입니까? 삼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건너온 비단 같은데 제 눈이 삐었습니까? 조대감은 당황하여 자신의 옷자락을 황급히 여몄다. 이것은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해 갖춰 입은 예복일 뿐이다. 선비가 의관을 정제하는 것은 예의다. 예의라. 좋습니다. 그럼 쌀 한 토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달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찬바람이 훅 밀려들며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달구는 마당 건너편에 있는 거대한 쌀 뒤주들을 가리켰다.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 대감댁 뒤주 밑바닥에 구멍이 나서 쌀알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더군요. 쥐들이 배가 터져라 쌀을 파먹고 있는데 하인들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담장박. 백성들은 썩은 콩깍지라도 주우려고 눈에 불을 켜는데 대감댁 쥐들은 이 팝쌀로 배를 채우니 이것이 과연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는 목민관의 집구석입니까? 달구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그것은 책상 물림 선비들의 고상한 논쟁이 아니라 바닥을 기며 살아온 자만이 뱉어낼 수 있는 날 겉 그대로의 독설이었다. 조대감은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해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달구의 말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이놈 남의 집 살림살이까지 간섭하려 드느냐. 내 불찰로 쌀이 좀 흘렀다 한들 그것이 내 놈의 도적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조대감은 억지로 목소리를 높여 기선을 제압하려 했다. 어쨌든 너는 국법을 어긴 죄인이다. 나라의 법이 엄한데 내 놈이 어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법과 달구가 코웃음을 쳤다. 좋습니다. 대감께서 그토록 좋아하시는 법으로 따져봅시다. 대감, 세상에는 두 가지 도둑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처럼 배가 고파 남의 담장을 넘는 좀도둑이요. 다른 하나는 법과 권력을 이용해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큰 도둑, 즉 나라의 도둑입니다. 달구는 한 걸음 더 줘. 대감 쪽으로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했다. 저는 기껏해야 쌀 한 가마니 항아리 하나를 훔칩니다. 들키면 곤장을 맞고 재수 없으면 목이 달아나지요. 제 죗값은 오로지 제 몸뚱이 하나로 치릅니다. 하오나 대감과 같은 높은 양반들은 어떻습니까? 붓대 하나 놀려서 세금을 올리고 흉년에도 구휼미를 빼돌려 자기 곳간을 채웁니다. 그것은 한 집의 쌀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고을 전체의 밥그릇을 깨는 짓입니다. 제가 훔치면 한 가족이 울지만 대감네들이 훔치면 온 나라가 곡을 합니다. 달구는 숨을 골랐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고 묵직해졌다. 대감 솔직해집시다. 관아의 형틀은 우리 같은 피라미드를 잡기 위해 만든 것이지 대감 같은 고래들을 잡으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감들이 서로 관례니 선물이니 하며 주고받는 뇌물은 떡값이라 부르면서 제가 아이들 먹이려고 훔친 보리쌀은 죽을 죄라 하십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국법을 어긴 저와 하늘의 법 천심을 어긴 대감들 중 과연 누가 더 지옥에 가까운 도둑놈입니까? 조대감은 말문이 턱 막혔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분노였지만 동시에 뼈저린 수치심이었다. 그는 평생 자신을 청류더료라 자부해왔다. 조정의 탁한 무리들과는 다르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도둑놈의 눈에는 자신 역시 그들과 똑같은 큰 도둑의 무리로 보일 뿐이었다. 궤변이다 나는. 나는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국고를 횡령한 적도 없다. 나를 그 잡배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마라. 조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다. 그의 자존심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달구는 슬픈 눈으로 조대감을 바라보았다. 마치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는 어버이의 눈빛 같았다. 대감 직접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도둑이 아닙니까? 도둑질하는 동료를 보고도 눈 감아주고 백성이 죽어나가는데 침묵하고 혼자 고상한 척 신아 읊으며 배를 두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방조 범주의 죄라 부릅니다. 대감의 침묵은 저 같은 놈의 손버릇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대감은 세상을 바꿀 힘이 있으면서도 쓰지 않으셨으니까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촛불 심지가 타닥거리며 타들어가 촛농이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조대감은 털썩 자리에 주저앉듯 자세를 허물었다. 평생을 지탱해온 그의 도덕적 우월감이 이 이름 없는 도둑의 새치 혀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서안 위에 놓인 자신의 원고를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문장들이 지금은 비웃음거리가 되어 춤을 추는 것만 같았다. 관복을 입은 도적.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자신의 심장에 꽂혔다. 내 놈. 참으로 무서운 놈이로구나. 조대감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칼을 든 강도보다 혀를 든 내 놈이 더 맵고 아프구나. 달구는 쓴 웃음을 지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대감. 하지만 제 말은 칼이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저는 그저 대감의 진짜 모습을 비춰드렸을 뿐입니다. 조대감은 고개를 떨구었다. 반박할 논리가 바닥났다. 성리학의 이기론 리치론도 맹자의 왕도 정치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담장을 넘은 자의 절규 앞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는 인정해야 했다. 자신의 학문은 죽어 있었고 자신의 삶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달구는 완전히 무너진 조대감을 보며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서한 위의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대감, 아까 제가 대감의 지혜를 훔치러 왔다고 했지요. 헌데 실망스럽게도 이 책에는 훔칠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다 죽은 글자들 뿐이니까요. 죽은 글자라니. 글이 삶과 다르면 그것은 똥휴지와 다를 바가 없지요. 달구는 조대감이 아끼는 그 원고 뭉치를 거칠게 집어들었다. 이깟 종이 쪼가리 제가 대신 버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대감이 진짜 도둑놈 소리를 듣지 않으실 테니까요. 아, 안 돼. 그것만은. 조대감이 쏘스라치게 놀라 손을 뻗었다. 평생의 역작이 도둑놈의 손에 구겨질 위기에 처했다. 달구는 원고를 촛불 위로 가져갔다. 종이 끝에 불이 옮겨붙을 듯 말 듯 한 일촉즉발의 상황. 달구의 눈이 번뜩였다. 대감 선택하십시오. 이 죽은 글을 태워버리고 새로 태어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관아에 넘기고 평생 위선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시겠습니까? 조대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건 도박이었다. 촛불 위에서 춤추는 원고지. 그리고 그 너머에서 자신을 꿰뚫어보는 도둑의 눈. 조대감은 숨이 턱 막혀왔다. 선비의 자존심과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그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타닥타닥. 촛불의 붉은 혀가 맹렬하게 춤을 추며 누렇게 바랜 원고지의 귀퉁이를 핥으려 하고 있었다. 종이 타는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천하의 조대감도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여유가 없었다. 그는 마치 제 살점이 타들어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다급하게 손을 뻗었다. 안 된다. 그만두어라. 그것이 어떤 책인 줄 알고 감히 불을 대느냐. 내 평생의 학문이, 내 이름 석자가 그 안에 들어있다. 조대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고고한 선비가 아니라 자신이 아끼는 장난감을 뺏기지 않으려는 철없는 어린아이의 투정과 다를 바가 없었다. 달구는 그런 조대감의 절박한 모습을 서늘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원고를 불길에서 아주 조금 손가락 한마디만큼만 떼어냈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도 조대감의 시선은 원고지에 묶인 채 안절부절 못하며 따라 움직였다. 달구는 쓴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대감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어갈 때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던 분이 고작 먹물 묻은 종이 쪼가리가 타버릴까봐 이토록 전전긍긍 하시다니요. 대감에게는 살아 숨쉬는 사람의 목숨보다 죽은 글자가 적힌 이 종이 뭉치가 더 귀한 모양입니다. 달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뜨거운 촛불보다 더 뜨겁게 조대감의 폐부를 지졌다. 이 책이 불타면 대감의 명예가 사라질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후세에 남길 이름이 지워질까 겁이 나십니까? 허나 대감 명심하십시오.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명예는 모래성 같아서 불에 타지 않아도 비바람이 몰아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조대감은 달구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으나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저 책을 구해야 한다는 욕망과 이놈의 말이 맞다는 양심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 말했다. 이복의 달구라 했느냐. 내 너의 뜻은 알겠다. 내 불찰이다. 내 수양이 부족하여 백성을 돌보지 못한 죄 인정하마. 그러니 제발 그 원고많은 일이 다오. 그것은 내 영혼과도 같은 것이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일개 도둑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것은 굴복이었으나 동시에 그의 위선이 바닥까지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했다. 달구는 무릎 꿇은 조대감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승리감보다는 씁쓸함이 앞섰다. 영혼이라. 대감의 영혼이 고작 이 종이 뭉치에 갇혀 있다니 참으로 딱합니다. 달구는 원고를 든 손을 거두고 조대감의 눈앞에 책을 들이밀었다. 대감, 이 책의 제목이 경세유표라 하셨지요. 세상을 경영하는 이치를 담았다. 참으로 거창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책은 제목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선유표, 위산위벼라든가 탐욕변명기, 탐육변민기라고 말이지요. 달구는 책장을 휘리릭 넘기며 그 안에 적힌 화려한 미사여구들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보십시오. 여기 청렴이라 적혀 있으나 그 먹물 냄새에는 돈 냄새가 진동하고 여기 애민 아이민이라 적혀 있으나 그 글자 사이에는
백성의 피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글과 삶이 이토록 다르니 대감은 문장가가 아니라 사기꾼이요. 학자가 아니라 글 도둑이 아닙니까? 글 도둑. 그 단어는 조 대감의 심장을 관통하는 결정타였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재물 도둑이지만 성현의 말씀을 훔쳐 자신의 탐욕을 포장하는 자는 글 도둑이라는 달구의 논리 앞에 조 대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평생 자신을 갉아먹던 죄책감의 실체를 마주했다. 그는 공자와 맹자의 말을 빌려 자신을 치장했을 뿐 단 한 번도 그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의 학문은 장식품이었고 그의 도덕은 가면이었다. 조 대감은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만 응시했다.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촛불 심지가 타닥거리며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달구는 더 이상 조 대감을 몰아세우지 않았다. 늙은 호랑이의 이빨이 다 빠지고 그 가죽마저 벗겨진 모습을 보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달구는 들고 있던 원고 뭉치를 촛불 위에서 거두어 조 대감의 무릎 앞에 툭 던져주었다. 받으십시오. 태우지 않겠습니다. 조 대감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달구는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었다. 제가 이 쓰레기 같은 글을 태우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감께서 이 책을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시라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불태워 없애면 대감은 아까운 명저가 사라졌다며 평생 핑계를 대시겠지만 이렇게 멀쩡히 남겨두면 대감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자신의 거짓된 삶과 마주해야 할 테니까요. 조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돌아온 원고를 집어들었다. 평소라면 보물처럼 어루만졌을 그 책이 지금은 천근 쇳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달구의 말대로였다. 이 책은 이제 그의 업적 규칙이 아니라 업보교보가 되었다. 그는 책을 펼칠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나서 이 위선자야라고 소리칠 것만 같았다. 조 대감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달구를 올려다보았다. 내 놈.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그저 도둑이라 하기엔 내 놈의 말 속에 뼈가 있고 내 눈 속에 칼이 있구나. 내 평생 수많은 선비와 논쟁을 벌였으나 너처럼 나를 발가벗겨 부끄럽게 만든 자는 없었다. 달구는 씩 웃으며 가끈을 고쳐매었다. 정체라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저 배가 고파 담장을 넘은 달구일 뿐입니다. 다만 세상이 하도 요지경이라 저 같은 도둑놈도 개똥철학 하나쯤은 품고 살게 되었을 뿐이지요. 달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를 툭툭 털었다. 이제 제 볼 일은 끝났습니다. 대감의 지혜를 훔치러 왔는데 훔칠 만한 지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빈손으로 가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달구는 방문을 향해 걸어가다 멈칫하더니 서안 위에 놓여있던 백자 항아리를 슬쩍 쳐다보았다. 저 항아리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대감의 그 썩은 욕심을 담아두기엔 항아리가 너무 맑고 깨끗해 보이니 말입니다. 조 대감은 달구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신고하겠다고 소리칠 기운도 하인을 부를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는 철저하게 패배했다. 힘이나 권력이 아닌 도리더리와 진실의 싸움에서 완패한 것이다. 조 대감의 입에서는 탄식과도 같은 독백이 흘러나왔다. 내가 글 도둑이라니. 평생을 글을 읽었다 자부했거늘 오늘 밤 도둑에게 참된 글을 배웠구나. 그의 눈가에 맺힌 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참회 창쾌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때였다. 밖으로 나가려던 달구가 문고리를 잡은 채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장난기 어린 눈빛은 사라지고 진지하고 묵직한 표정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대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대감의 그 잘난 책에 백성은 하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조 대감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달구가 말을 끊었다. 맹자고 공자고 다 집어치우십시오. 백성이 하늘이라면 지금 대감의 담장 밖에서 하늘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감은 하늘을 섬긴다면서 어찌 하늘을 굶기십니까? 그게 대감이 말하는 도덕입니까? 그 말은 조 대감의 가슴에 꽂힌 마지막 비수이자 동시에 그를 깨우는 죽비 소리였다. 조 대감은 감전된 듯 몸을 떨었다. 머릿속을 맴돌던 현학적인 이론들이 거치고 비로소 달구가 말하는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굶주림. 그것은 관념이 아니라 살을 깎는 고통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달구를 향해 외쳤다. 기다려라. 그냥 가지 마라. 달구가 의아한 표정으로 멈춰섰다. 조 대감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서재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뇌물로 들어왔으나 차마 쓰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현금 괴짝이 있었다. 그는 괴짝을 열지 않고 벽에 걸려있던 곳간 열쇠, 꾸러미를 낚아챘다. 내 말이 맞다. 백성이 하늘인데 내 곳간만 채우는 것은 하늘을 능멸하는 짓이다. 내 오늘 밤 내 놈에게 큰 빚을 졌다. 깨달음의 값은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조대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흐릿하던 동공의 생기가 돌고 위선에 가려져 있던 선비의 기계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복의 달구, 자네가 내 스승일세. 내 자네를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네. 나를 따라오게. 조대감은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차가운 밤바람이 방 안의 묵은 공기를 밀어내고 신선한 공기를 채웠다. 달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조대감을 바라보았다. 관아에 넘길 줄 알았더니 스승이라 부르며 따르라니 이 영감이 충격을 받아 실성을 한 것인가. 하지만 조대감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다. 그는 하인들이 깰새라 조심하는 기색도 없이 마루를 쿵쿵 밟으며 마당을 가로질러 쌀 창고로 향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달구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허참, 늙은 호랑이가 이빨은 빠졌어도 정신은 돌아온 모양이네. 달구는 갓을 고쳐쓰고 조대감의 뒤를 따랐다. 밤하늘의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며 닫혀있던 곳간 문 앞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끼익, 육중한 곳간 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다. 녹슨 경첩이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조대감의 마음이 억지로 열리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도 같았다. 문이 열리자마자 쾌쾌하면서도 구수한 묵은 쌀 냄새가 밤 공기를 타고 훅 끼쳐나왔다. 달빛이 곳간 안을 비추자 천장까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쌀가마니들의 위용이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농부들이 흘린 피땀의 결정체이자 동시에 조대감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백성들의 생명줄이었다. 조대감은 횃불을 높이 들어 그 거대한 쌀의 산을 비추었다. 쥐들이 파먹어 구멍난 가마니 사이로 하얀 쌀알들이 보석처럼, 아니 그보다 더 처연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조대감은 그 광경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많구나. 참으로 많아. 내 집 쥐새끼들이 배가 터져 죽을 만큼 쌀이 넘쳐나는데 나는 담장 밖 아이들의 굶주린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구나. 조대감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떨렸다. 그는 횃불을 벽에 꽂고 성큼성큼 걸어가 가장 튼실해 보이는 쌀가마니 하나를 양손으로 잡았다. 평소라면 하인들에게 손짓만 했을 그가 비단 도포자락이 먼지투성이가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쌀가마니를 들어 올리려 끙끙거렸다. 늙은 선비의 힘으로 들기에는 버거운 무게였으나 조대감은 이를 악물고 가마니를 문 밖으로 끌어냈다. 이복의 스승아니 달구, 어서 와서 이것을 지게 해. 자네 말대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네. 자네가 하늘을 대신해 왔으니 마땅히 가져가야지. 조대감은 숨을 헐떡이며 달구를 재촉했다. 달구는 그런 조대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교차하고 있었다. 달구는 갓을 벗어 한쪽에 놓고 묵묵히 다가가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어깨에 꽂다. 뼈만 앙상한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거뜬히 짊어지는 모습이 마치 익숙한 짐꾼 같았다. 무겁습니다, 대감. 달구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 쌀 한 가마니 무게가 만만치 않지. 아닙니다. 쌀 무게가 아니라 이 안에 담긴 대감의 뒤늦은 깨달음의 무게가 천근만근입니다. 달구의 뼈 있는 농담에 조대감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조대감이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난 듯 급히 서재 쪽으로 뛰어갔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품에는 아까 달구가 훔치려 했던 그 순백자 다랑아리가 들려 있었다. 달빛 아래서 항아리는 눈이 시리도록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조대감은 달구에게 항아리를 내밀었다. 이것도 가져가게. 달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대감, 이것은 제가 아까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네, 가져가야 하네. 이것은 자네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 내리는 벌받일세. 조대감의 표정은 비장했다. 이 항아리를 볼 때마다 나는 내 헛된 욕심과 위선이 떠올라 괴로울 것일세. 그러니 자네가 이것을 가져가서 팔아 아이들에게 고깃국을 먹이든 깨뜨려 버리든
알아서 하게. 내 눈앞에서 이 욕심의 덩어리를 치워주게. 그래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 그것은 조대감 나름의 철저한 자기 반성이자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의식이었다. 그 귀한 국보급 도자기를 쌀가마니 위에 덤으로 얹어주겠다니. 세상 천지에 이런 거래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달구는 쌀가마니를 고쳐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거두십시오, 대감. 저는 그 항아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찌해서인가. 돈이 싫다는 도둑도 있단 말인가. 달구는 밤하늘에 달을 올려다보며 빙긋 웃었다. 대감, 제가 오늘 밤 이곳에서 훔친 것은 쌀이나 도자기가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저는 죽어가던 대감의 양심을 훔쳤고 대감은 저라는 미천한 스승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미 제 지게에는 쌀가마니와 함께 대감의 뜨거운 마음이 실려 있어 어깨가 빠질 지경입니다. 헌데 거기에 저 차가운 돌덩어리까지 얹으면 제가 어찌 걷겠습니까? 달구는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항아리는 대감 곁에 두십시오. 볼 때마다 괴로우시다니 오히려 잘된 일 아닙니까? 그 괴로움을 잊지 않아야 다시는 곳간문을 걸어 잠그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 항아리는 이제 욕심의 그릇이 아니라 대감의 초심을 담는 경계징재의 그릇으로 쓰십시오. 조대감은 달구의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다. 도둑이 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주며 그 쓰임새까지 가르치다니. 참으로 기이하고도 통쾌한 밤이었다. 조대감은 항아리를 가슴에 품고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자네, 정말로 큰 도둑일세. 내 마음을 송두리째 훔쳐갔으니 말일세.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달구는 씩 웃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대문 앞에 거지들이 줄을 설 테니 쌀떡 비우실 준비나 단단히 하십시오. 달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등에 지워진 쌀가마니가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다. 조대감은 달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그쪽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다. 신분의 귀천을 넘어선 진정한 스승에 대한 예우였다. 다음 날 아침, 한양도성에는 해가 뜨기도 전에 기이한 소문이 돌았다. 콧대 높기로 유명한 남산골 조대감댁 대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하인들이 커다란 가마솥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어 장작불을 지피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며 몰려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평소라면 재수 없다며 거린들을 쫓아내던 호랑이 같은 하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비단옷 대신 소박한 무명옷을 입고 머리에 띠를 두른 조 대감이 직접 국자를 들고 서 있었다. 자, 줄을 서시오. 밀지 말고 차례대로 오시오. 오늘부터 내 집 곳간이 빌 때까지 밥을 짓지 않는 날은 없을 것이오. 조대감의 외침은 우렁찼다. 그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독선적인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흙투성이에 투박하지만 따뜻한 생기가 넘쳐 흘렀다. 굶주린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밥을 받아 먹었다. 조대감은 아이들의 밥그릇에 고봉으로 밥을 퍼주며 어젯밤 달구가 했던 말을 되새겼다. 백성이 하늘이다. 밥이 하늘이다. 그는 밥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하늘을 보았다. 책 속의 공자 맹자는 죽어 있었으나 밥상 앞에 백성들은 살아 있었다. 조대감의 파격적인 변신은 조정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가 경세유표의 원고를 불태우는 대신 서문쉬원을 새로 써서 책을 펴냈기 때문이다. 그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평생 글을 읽었으나 까막눈이었다. 야심한 밤, 한 스승이 찾아와 내 눈을 뜨게 해주었다. 글은 붓끝이 아니라 백성의 밥그릇 끝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사람들은 그 스승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으나 조대감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달을 품은 도둑이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조대감은 이후로도 탐관오리들을 서리빨같이 꾸짖는 것은 여전했으나 그 방식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경전의 문구로 비판했다면 이제는 백성들의 실상을 낱낱이 거론하며 그들의 양심을 찔렀다. 그의 말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부패한 관리들은 조대감의 눈을 피할 수 없다며 벌벌 떨었다. 그는 진정한 청백리 긍발리가 되어 훗날까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재상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백발이 성성한 조대감은 사랑방에 앉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백자 항아리를 닦고 있었다.
이제는 윤이 반질반질. 나는 항아리 안에는 금은보화 대신 달구가 훔쳐가려다 남겨둔 낡은 갓 하나가 들어있었다. 조대감은 갓을 꺼내어 머리에 써보고는 허허 웃었다. 이복의 달구 자네가 남기고 간 이 갓이 내 정승 관모보다 훨씬 무겁구만. 아직도 자네의 숙제를 다 풀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네. 그때 열린 문틈으로 바람이 훅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다. 마치 어딘가에서 자라고 계십니다. 대감하는 달구의 너스레가 들려오는 듯했다. 조대감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다른 양반의 기와집이나 거지의 판자촌이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빛을 뿌려주고 있었다. 그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거늘 무엇을 그리 채우려 아등바등했는지 조대감은 붓을 들어 종이의 마지막 글귀를 적어 내려갔다. 도불원인 더부윤른.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 담장을 넘는 도둑에게도 스승이 있고 밥 한 그릇에 천하의 이치가 담겨 있다. 그날 밤 조대감은 책상에 엎드린 채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좋은 친구와 밤새 즐거운 대화를 나눈 사람처럼 편안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달구의 행방은 그 후로 묘연했다. 혹자는 그가 의적 이작이 되어 전국을 떠돌며 탐관오리의 곡간을 털었다고도 하고 혹자는 그가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한양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억울하고 배고픈 사람이 생기면 낡은 갓을 쓴 달구가 바람처럼 나타나 특유의 말재주로 세상을 한바탕 뒤집어 놓고 홀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조대감의 집 사랑방 문지방 위에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달구라는 이름이 새겨진 낡은 나무패가 걸려 있었다고 전해진다. 집주인이 도둑을 기려 문패를 달아놓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그것은 훔치는 자와 지키는 자가 아닌 깨우쳐준 자와 깨달은 자의 아름다운 우정이 만들어낸 전설이었다. 담장의 도둑이 나라의 도둑을 가르쳤다. 이 통쾌하고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는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늘날까지도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우리 곁에 남아있다.